예, 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예. 태풍이 지나갔어요. 태풍이 지나가가지고 지금 바깥에 흰 구름, 뭐 저군이라고 하나? 큰 구름들이 많이 지나가고 있고 지금 더워요. 아침에 제가 빨래를 널었는데 8시쯤에 11시 한 반쯤 되니까 거의 다 말랐더라고요. 말라가지고 근데 수건 같은 건 좀 두꺼운 건 안 마르고 적당한 것들은 좀 걷어서 왔는데 비가 올 듯하기도 한데 안 와요. 다시 이제 산 날씨라 여기가 산이 원래 이제 날씨 변화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비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요 면하고 달라, 시내하고 다르고 그래가지고 저희는 좀 날씨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건조기가 없는 이상은 날씨에 적응해서 사는 수밖에 없죠. 이게 제가 저번에 조계사에서 특강을 하게 됐는데 아마 특강 영상은 올라오지 못할 듯 해요. 이제 뭐 조계사 측에서 이제 녹화 쪽에 약간 오류가 생겨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 건조기가 있잖아요. 요즘 건조기 많이들 쓰신다는데 건조기를 안 써본 사람은 안 써본 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건조기를 한 번이라도 써본 사람은 특히나 이 우기 때나 비 올 때나 그때 한번 써본 사람들은 건조기의 효능을 알기 때문에 다시 건조기를 안 쓰는 삶으로 돌아가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빠꾸는 없다고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저희는 건조기가 없다 보니까 건조기 쓰면 사실 전기를 많이 먹을 거예요. 편리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자연 햇빛에 의지해서 그렇게 이제 말리는데 날씨가 좋은 대로 빨리빨리 해야 돼요. 지금 제 낙강 앞에 빨랫줄에도 몇 개 널어놨어요. 널어놨는데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뭘 하냐면은 다만 나로 살 뿐 제 세계일주 책 있죠. 2권에서 112페이지 선택과 책임이라는 글이 있어요. 여행기인데 근데 다만 나로 살 뿐 이 여행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여행기긴 하지만은 마냥 여행의 내용만은 푸는 건 아닌 거예요. 약간 철학적인 측면, 어떤 삶의 자세 측면, 그리고 사색적인 측면, 그게 굉장히 강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의 어떤 경험으로서 토대, 이야기 토대를 삼지만은 나중에는 그것을 우리 삶의 측면에서, 진리의 측면에서 이걸 어떻게 봐야 하겠는가, 그런 거를 이제 좀 통합적으로 다루는 측면이 있어요. 이제 제가 그런 오해라기보다는 그것도 하나의 이해 방식인데 오해도 한 종류의 이해 방식이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지만은 중이 수행도 안 하고 세계 일주를 해 하고서 이런 시선으로 본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약간은 편견이었죠. 근데 저는 인생이 그런가 뭐 편견을 좀 많이 받는 타입이에요. 너무 솔직하다 보니까 좀 감춰야 되는데 이걸 좀 감추고 저걸 감추고 이렇게 좀 하고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뭐 별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고 다니니까 그거를 조금 이제 편견을 좀 많이 받는 타입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세계일주도 어떤 의미에서 편견의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수행승이 야 정진 안 하고 세계일주를 해? 해가지고 이거 아니잖아 하고서 근데 이제 제가 정진을 안 한 건 아니었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정진이 하도 안 돼가지고 도망간 거였는데 근데 어떤 마음 자세로 다니느냐에 따라서 이제 세계일주에 어떤 과정들이나 결과물들이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냥 여행에서 즐겁고 재밌고 감상적이고 뭐가 정보의 요소 그런 요소들보다는 과정의 요소에서 어떤 한 순간 어떤 한 변화 어떤 한 사건 그것에 대한 약간 종합적인 고찰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의미도 한번 되짚어 보고 거기에서 나의 마음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도 관찰해 보고 그러면서 어떤 과정 중에서 총체적으로 일어난 세계 일주의 결과들을 눈앞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런 것들이 수행자로서 보이시는 세계 일주의 어떤 독특한 측면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그냥 스님이 세계 일주했네 뭔가 좀 독특하려나 하고 봤는데 사실은 이제 일반 여행자들의 책과는 상당히 다른 측면이 강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이제 리뷰들을 또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택과 책임이라는 글에 대해서 다루겠는데 이거는 여행의 목적, 삶의 목적 제가 가제를 이렇게 잡았는데 여행을 하는 목적이 뭐죠? 누구는 휴양을 위해서 하죠. 저는 요즘에 여행 간다면 휴양을 위해서요. 보통은
그냥 3박 4일 뭐 제주도로 간다든지 요즘에 이제 해외여행 풀렸으니까 나중에 뭐 일본 한번 가본다든지 베트남 조금 생각은 있고 라오스는 나중에 한번 좀 길게 가고 싶어요. 다시 한번 가본다면은 휴양을 목적으로 갈 수도 있고 힐링을 목적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면서 문화 체험을 위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역사 탐방을 위해서 가는 경우가 있고 어떤 레포츠를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죠. 레포츠 되게 잘 마련된 나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친구 사귀는 것을 목적으로 그 나라 사람들 그 고장의 사람들 만나는 걸 목적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거기에 이제 아무런 목적 없이 다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행의 어떤 궁극적 목적이랄까 그런 게 정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경험치를 확대시키고 삶의 철학들을 좀 세운다든지 아니면은 뭐 개인의 어떤 만족감을 위해서 다닐 수도 있고 어떤 행복감을 위해서 다닐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세계일주 책에서 되게 독특한 한 친구를 제가 소개했지만은 이거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 229페이지네. 여기서 한 친구의 독특한 세계일주에 관해서 제가 229페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보자면은 이 친구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여자들을 꼬시는 게 목적이었어. 그래서 이제 좋은 시간을 갖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안 돼서 고민이 많았던 친구예요. 이 친구와의 만남을 제가 이제 글로 썼어요. 글로 썼는데 여러모로 다시 한번 읽어보실 책 있으시다면 한번 읽어보시고 재밌어요. 재밌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오늘 탄자니아에서 한 친구, 카페에서 만난 한 친구가 한 얘기를 서두로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글의 내용이에요. 112페이지.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건 제가 아는 마사이족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라고 이제 제가 한 문장으로 정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마사이족 탄자니아 그쪽 케냐하고 탄자니아 가다 보면은 이제 마사이족이 있어요. 마사이족이. 근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마사이족은 뭐냐면은 아프리카 초원에서 사자를 창으로 잡아. 그래서 이게 자료 사진이 좀 있을 거예요. 흑백 사진으로 해서 옛날 이제 영국이라든지 어떤 다른 유럽 열강의 어떤 탐험가들이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은 게 있을 거야. 사자를 창으로 잡는 용맹한 전사부족이야. 그래서 여행책이라든지 이제 다큐멘터리에서 마사이족을 이런 식으로 묘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탄자니아 보니까 마사이족이 호랑이, 사자를 뭐 다른 동물을 잡지는 않고 관광객들한테 이제 기념품만 파는 거야. 그러니까 장사꾼인 거예요, 장사꾼. 그런데 마사이족이 칼을, 방패를 이렇게 갖고 다녀야 되는데 자기 인식으로는 아이폰을 갖고 다녀. 전화하고 있어. 이어폰 뭐 지금은 뭐지? 이거 이어폰 아이폰 비싼 거. 그런 것도 끼고 다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던 마사이족의 모습이 아니었다고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닌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탄자니아 아루샤에서 출발해가지고 2박 3일 동안 이제 세렝게티 사파리 투어를 할 적에 만난 마사이족 모습도 비슷한 거예요. 원래 이제 3박 4일 코스인데 제가 일부러 머리를 썼어요. 2박 3일로 했어요. 하루에 150달러인가? 됐을 거예요. 됐었는데 제가 일부러 줄여가지고 첫날에는 별일 없다는 거 아니까. 그래서 2박 3일. 원래는 3박 4일 하면 4일 해가지고 600달러 내야 될 거예요. 근데 제가 2박 3일이어가지고 450달러 냈을 거예요. 450달러 내고 첫날에는 별일 없다는 거 알아서 일부러 뺐어요. 첫날에. 그래서 나중에 합류를 해가지고 갔는데 근데 그때 본 제가 마사이족 사람들도 뭐냐면 여행자 숙소들 근처에 딱 자리 잡고서 거기서 뭐냐면 전통 장신구 사진 그림들 파면서 약간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어. 전통 복장은 입었어. 빨간 이제 옷에 이렇게 본인들의 어떤 헤어스타일이 있나? 그런 거는 유지했죠.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마사이족이 용맹하게 초원에서 이렇게 딱 잡는 모습을 원했던 거지. 근데 그런 사냥꾼으로서 용사로서 그렇게 마사이족을 보길 원했지만은 사냥꾼이 아니라 장사꾼이었어. 근데 아프리카까지 와서 그거를 확인하고 싶었는데 그들의 생존 방식을
확인하고 싶었는데 본인이 확인한 거는 생기였던 거야. 생존이 아닌 생계. 사냥꾼이 아니라 장사꾼. 그러니까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배신감마저 느껴지는 말투였다고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마사이족은 지금도 여기 그 초원 같은 데서 붉은색 전통 의상을 입고서 세렝게티 초원에서 흙으로 지은 움막에 살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근데 간혹 뭐 저기 초원에 사냥을 나가기도 하겠죠. 근데 이제 현재 많은 부족민들은 어떻게 사냐면은 염소나 소를 목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야. 사냥은 예전의 습성인 거죠. 지금 목축이 훨씬 안정적인 식량을 수급할 수 있으니까 훨씬 나은 거죠. 그리고 초원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사냥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임의대로 저기 동물을 잡을 수가 없는 게 그 세렝게티 동물들이 어떤 차원에서는 국가에서는 이게 재산인 거야. 관광 자원이고 보호해야 할 어떤 동물들이고 자연 경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무작정으로 이제 사냥을 허락할 수가 없겠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창과 방패를 들고서 직접 사냥하고 뭐 이렇게 동물들 고기를 얻고 그렇게 했겠지만 요즘에는 그냥 염소 키워요. 소 키우고 그러면서 뭐 젖 짜고 그러면서 이제 염소도 잡아먹고 뭐 양도 잡아먹고 하겠지만은 그렇게 살고 있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과거에 알던 다큐멘터리나 사진 자료처럼 이렇게 용맹한 마사이 부족을 찾기는 힘들 거고 이렇게 생존형의 삶보다는 이제 관광 수입형 그런 삶이 훨씬 그들한테 훨씬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탄자니아하고 케냐의 어떤 근처 마을에서는 무슨 투어가 있냐면은 마사이족 전통 마을 체험 투어가 있어요. 이거 제가 가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한 200 몇십 달러, 300달러쯤 낼 거야. 그러면 1박 2일로 코스를 가요. 그럼 지프를 타고 한 2시간 정도 달려. 그럼 마사이족 마을에 도착을 해. 그러면은 부족민들이 막 모여가지고 환영합니다. 당신들 환영합니다 하고 막 마사이 부족 춤을 춰. 이렇게 단체로 모여가지고 삥 둘러가지고 그러면서 노래도 불러.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는 고등교육을 받은 마사이 친구라고 했는데 능통한 영어로 사람들한테 그들의 삶을 소개한다고 했는데 고등교육이 아니어도 실제로 도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도 영어 실력을 늘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그 대표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이건 무엇을 하는 것이고 이건 우리의 환영 춤이고 이것은 우리의 뭐 웰컴 드링크고 웰컴 푸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밤새도록 놉니다 하고 설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여행객들한테 자신들이 사는 흙으로 지은 움막집도 보여주고 전통식으로 이제 나무를 비벼서 모닥불을 피우는 모습도 재현해주고 그러면서 염소 키우잖아요. 염소 고기로 모닥불로 구워 야생의 요리를 대접해 줍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1박 2일 뭐 움막 같은 데서 자겠죠. 근데 똑같은 움막은 아닐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서양인들, 이제 외국인들이다 보니까 훨씬 안락한 상태에서 이렇게 지내게끔 그리고 뭐 이를테면은 저녁에 선셋 보는 뭐 유명한 장소로 간다든지 밤에 모닥불 피워주고 좀 논다든지 그렇게 가능하겠죠. 아침에 뭐 염소차라고 해야 되나? 염소 우유 그런 거 대주겠죠. 그런데 1박 2일 체험 투어를 마치고서 그들 관광객들이 돌아가면은 그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돌아가면 그 사람들이 이게 나무 비벼가지고 모닥불로 해다 거기다 음식 해 먹을까요? 아니요. 그건 전통의 방식을 보여준 것이지 사실은 가스렌지 써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스렌지 쓰고 그리고 뭐냐면 사람들 가잖아. 그럼 관광객들한테 뭐 이를테면 담배도 받을 수가 있잖아. 20살 되면 뭐 거긴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담배 피울 수 있겠죠. 담배 말보로 그렇게 피고 그러면서 누군가는 바이크를 갖고 있어. 왜냐하면 거기 차도 있고 바이크도 있어요. 마을 사람들이 도시와 왕래를 해가면서 어떤 물품들을 가져와야 되니까 바이크 차가 일반적으로 있어요. 모든 가정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친구들이 도시에 갔다가 이제 피자나 치킨 같은 걸 가져와. 그러면 부족 사람들하고 나눠 먹어요. 그러면서 저녁에 뭐 하겠어? 어두워지면은 그 사람들이 아이폰도 있어요. 아이패드도 있어요. 갤럭시 뭐 그런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거기다 영화 담아가지고 영화를 시청해요.
제가 얼핏 들은 얘기예요. 근데 그게 충분히 가능한 얘기겠죠.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의 마사이족처럼 어떤 전통의 방식으로만 산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저도 거기서 마사이족 친구 하나를 만났지만은 그림 그려서 이렇게 파는 친구였어요. 근데 마사이족이 아니었던 것 같아. 마사이족이 그 창 같은 거 갖고 다니는 작대기 갖고 다니는 친구가 되게 싫어했어요. 싫어했는데 하여튼 이 친구는 되게 착했는데 제가 그림 몇 장을 사서 세길주 도중에 어떤 응모를 했나 이렇게 해가지고 몇 분한테 보내드렸어요. 그림을 마사이족 그 아프리카 그림을.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차마고도 다큐멘터리 있죠. 이게 몇 년도냐면은 2007년도 9월부터 11월까지 방송된 6부작 KBS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유명했는데 한번 보신 분들 좀 많으실 거예요. 저는 이 차마고도를 소장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아마 그리고 유튜브에 제가 저번에 보니까 전편이 올라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한국 다큐 사상 최초로 에미상에 노미네이트 됐대. 근데 에미상이 뭔지 모르겠다. 명작 다큐죠.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6부작인데 차마고도가 뭐냐면 차와 말의 고도, 높은 길이란 뜻인데 예전에는 차하고 말을 교역을 했어요. 운남선 같은 데는 차가 많을 거 아니야. 거긴 차가 재배 지역이니까 보이차 해가지고 뭐 숙차도 있겠고 여러 차가 있겠죠. 근데 뭐냐면은 말은 어디에 있냐면은 저 티베트 쪽에는 말이 되게 많아. 근데 이쪽에서는 운남성에서는 말이 필요하고 저쪽에서는 차가 필요해요. 차가 뭐냐면 비타민 C 공급원인 거예요. 수유차에다가 그 녹차 같은 거 띄워가지고 마시면 그게 비타민 수익 공급원이 되는 거예요. 공급원이 돼가지고 그래서 차와 말을 교역하던 중국의 높고 험준한 옛길을 해서 이제 차마고도라고 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교역로이며 이 길을 따라서 중국의 차와 티베트의 말이 오갔다 해가지고 뭐래더라. 나중에 이제 말 한 마리당 차 이제 몇 킬로 이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교역을 하려고 그렇게 오랫동안 길을 절벽길, 뭐 낭떠러지 길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교역을 해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총 6부가 있다겠죠. 1부가 마지막 마방이란 거고 2부가 순례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티베트 전역에서 라사까지 이렇게 오체투지로 이제 절하면서 가는 사람들의 어떤 삶을 다룬 건데 이 다큐멘터리는 2부 순례의 길은 저희 기본선 다닐 적에 학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봤어요. 너무 감동적으로. 스님들이 이거 어른 스님이 이거 한번 봐야 된다고 하고서 초청해가지고 그래서 학인들이 봐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죠. 3부는 생명의 차고 4부가 천년염정이에요. 천년염정. 그러니까 옌징이라는 곳이 있는데 아마 거기가 윈난에서 저 티베트 쪽으로 좀 더 멀진 않아. 한 4-5시간이면 갈 거예요. 그쪽에 가야 되는데 결국 여기 티베트령이라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에 퍼밋이 필요해요. 거기를 지나가려거든. 제가 예전에 2012년도 때 이제 티베트 카일라스를 이제 순례를 했죠. 카일라스 순례를 했는데 그때 퍼밋 검사하는 장소가 총 6군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윈난에서 티베트 가려고 해도 거기 옌징을 가려고 해도 염정이에요. 염정인데 그걸 옌징이라고 이제 중국식으로 발음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 가려고 해도 퍼밋이 필요해서 일반적으로 못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퍼밋이 있으면 갈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 제가 이 4편의 천년염정을 되게 유심하게 봤어요. 야, 저기 소금은 그 티베트잖아. 티베트인데 거기서 소금이 나와. 그러니까 지각이 이제 대륙이 융기를 한 거죠. 원래 바다 쪽에 있다가 이렇게 융기를 했는데 그 바닷물이 고여 있어가지고 그게 말라 보다 보니까 바닷물이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라가지고 오부에 보면은 소금 얻으려고 이제 소금 호수에 또 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융기했다는 증거죠. 근데 거기서 바닷물이 고여 있어가지고 거기서 여인들이 이게 퍼내서 이걸 쫙 이제 밭에다 뿌리면은 햇볕에 말라가지고 하얀색 소금이 남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파는 거야.
그거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이 4부가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옌징 한번 가보고 싶다 그 생각을 했지만은 지금까지 못 갔고 앞으로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서 한번 소금 맛을 한번 보고 싶어요. 자연의 완전 소금이잖아.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신안도 자연 소금이지. 근데 그런 고사에서 나온 소금 맛은 어떨까 하고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소금 중에 이렇게 뭐 고드름처럼 이렇게 떨어진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런 게 굳어가지고 딱 된 거는 제일 최고의 소금은 또 절에다 바친다대. 티베트 절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공양을 올리더라고요. 그리고 흙 좀 묻은 거, 흙 좀 묻은 소금들은 동물들한테 줘. 동물들한테 주는데 동물들도 소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소금을 먹은 염소하고 소금을 먹지 않은 염소는 훨씬 다르대요. 그 소금을 먹으면은 굉장히 건강해져. 뭐 젖도 잘 나오고 애도 잘 낳고 새끼도 잘 낳고. 근데 소금을 안 먹으면은 애들이 비실비실한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하고 하여튼 굉장히 좀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은 그 엔징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좀 가보고 싶은 데 중에 하나예요. 근데 5부는 히말라야 카라반이라는 데가 있어. 소금 얻으려고 히말라야를 넘어서 이제 그 티베트 사람들이 가는 거야. 거기서 소금을 캐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6부는 신비의 국외한국. 제가 2012년도 티베트 순례를 할 적에 국외한국을 한번 갔어요. 가긴 했는데 옛날에 어떤 왕국이었지. 지금으로서는 그냥 그 유적만 남아있지. 저는 그렇게 뭐 굉장히 신기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좀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 엔징에 직접 가본 사람이 있어. 근데 뭐냐면은 제가 이걸 들은 거예요. 근데 다큐멘터리에서 어떻게 되냐면 여인들이 그 깊은 우물에서 우물이 10개가 있는데 거기서 막 기어가지고 두통을 이게 기고서 올라와. 그러면서 하루에 수십 번씩 그 염정으로 내려가요. 저기 우물로 내려가서 거기서 기고서 밭으로 다 올려. 그러면서 마지막인가? 다큐멘터리 마지막에는 되게 노래를 불러요. 평생토록 이 고된 일을 해야 되는 이제 여인들의 어떤 운명에 대해서 애환이 섞여 있어.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이것뿐이야. 이 염정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염정이 힘들기도 하지만은 근데 이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노래가 사무척에 울려 퍼져서 되게 인상적으로 저는 기억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옌징을 가보고 싶었던 건데 근데 그분이 아는 분이 만난 분이 실제 옌징 가보니까 여인들이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었어요. 가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모터 펌프가 있는 거야. 펌프가 그 우물에서 그거를 소금물을 끌어올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듣기로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팀이 그 촬영을 갔을 때는 펌프는 좀 치웠던 거야. 치우고서 과거의 방식대로 이 여인들이 어떻게 일을 했냐. 실제로 내려가서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쫙 뿌리고 나중에 뭐 밀대로 삭삭삭 걷어내고 그런 모습을 재현해 준 거예요. 그때 촬영을 할 2006년이나 5년쯤 되겠죠. 그때도 이미 펌프는 있었지. 펌프는 있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나쁘게 보자면은 다큐멘터리 팀들이 약간 시청자들을 속인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의미에서 속임을 당하고 싶어 한 건 시청자들도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시청자는 여인들이 나무통을 짊어매고서 소금을 힘들게 기어 올리는 그런 여인들의 삶을 보고 싶었던 거지. 전기 펌프가 이제 요란한 소리네 망망망망 해가지고 이렇게 확 하고 흙 뿌리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진 않죠. 그래서 밭에서 말랐어. 햇볕이 말라가지고 그 결정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소금 결정을 원시적인 방법으로 탁탁 긁어내듯이 빗자루 쓰듯이 하고서 채취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자연의 어떤 고마움, 위로, 인간의 삶의 힘겨움 뭐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느끼고 싶어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시청자죠. 그러니까 그 시청자를 위해서 다큐멘터리 팀은 약간의 왜곡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이를테면 모터가 고장나면은 못 쓰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모터를 고칠 때까지 이를테면 뭐 한 달 걸린다고 쳐봐. 그러면 어떻겠어? 실제로 여인들이 내려가서 이렇게 뿌려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영 거짓말은 아닐 수가 있어. 근데
제작자 입장에서 그렇게 영 거짓말은 아니지만 약간의 왜곡하고 시청자 관점에서 그 왜곡을 사실로 믿고 싶음, 그리고 그것에서 위안을 받고 싶음 이라는 어떤 욕망의 메커니즘이 그렇게 나름대로 합당한 거래로 나오게 된 게 어떻게 보면 이런 다큐멘터리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완전한 사실, 100%의 사실 그런 것이 있다기보다는 이런 사실들이 있지만은 과거의 모습,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그렇게 촬영했다면은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이라든지 다큐멘터리 같은 기록들이 사실만을 꼭 이것이 명백한 사실이다, 이것만이 사실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마사이족의 어떤 사자 사냥이라든지 옌징 여인들의 어떤 노동이라든지 그것은 이제 선택적 사실이죠. 사자 사냥은 과거에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진 않고, 옌징 여인들이 과거엔 그랬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근데 마사이족이 지금에도 뭐 염소는 잡겠죠. 몇몇 잡을 수는 있겠죠. 잡겠지만 그것이 예전처럼 탐험가, 영국의 탐험가처럼 그렇게 사진으로 보여준다거나 그러진 않고, 옌징의 여인들도 지금 이거 쓸긴 하겠죠. 모터 고장났을 때 그렇게 이제 나무 물통을 썼겠죠. 마냥 거짓이라고 매도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 기록을 대하는 우리의 입장은 좀 달라요. 그것이 완전한 진실이라고, 이게 온전한 사실이라고 그렇게 믿고 싶은 시청자의 어떤 욕망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아는 마사이족의 모습이 아니었어요라고 말하고서 좀 실망한 친구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택된 사실인 건데, 다큐멘터리 사진이나 영상이, 근데 그것을 자신에게는 완전한 진실처럼 믿고 싶어하는 그의 욕망이었던 거죠. 근데 그건 그런 거예요. 객관적 사실과, 그러니까 실제로 마사이족이나 옌징 여인들이 그렇게 사느냐, 그거는 좀 별개의 문제인데, 자기로서는 주관적 욕망의 어떤 간극이란 게 있는 거예요. 간극이란 게. 근데 제가 욕망이란 걸 어떻게 보냐면은, 내가 아는 바대로, 내가 책이나 다큐멘터리에서 보았던 대로 그 사람들이 시대와 무관하게 그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주기를 바라는 나의 욕심이었던 거야. 그 다큐멘터리 사진 같은 거 보세요. 마사이족이 그걸 창으로 잡았잖아, 사자를. 근데 그게 말하자면 100년 전 사진이라니까. 100년 전 사진인데 영국 탐험가들이 그렇게 돌아다녔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봤다고 100년 전 마사이족은 이런 사람이야. 그들은 여전히 이렇게 살고 있을 거야. 이게 착각인 거야, 착각.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 100년 전에 지금 2023년이잖아요. 2023년에 어떻겠어요? 우리가 그때 일제강점기인가? 일제가 침입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수탈하던 때였지? 그치. 그런 때의 어떤 서울, 한양이겠지. 그 초가집의 그런 모습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다르잖아. 우리가 그때 모습으로 본다면은 말이 돼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한국을 알고 있는 사람, 서양이나 어떤 유럽 쪽에서는 한국을 알기로는 6.25를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이 많은 분들이죠. 나이 많은. 한국에서 6.25 벌어졌잖아 하고서 연합군 가서 그렇게 싸웠잖아, 중국이 침입했잖아, 뭐 북한이 세워졌잖아, 그런 기억을 안고 있는 사람들은 한국이 굉장히 못 사는 나라, 굉장히 전쟁으로 초토화된 이제 나라, 이런 식으로 기억하겠죠. 근데 나중에 90년대, 2000년대 넘어서 딱 그 마천루의 높은 빌딩들 보면 한국이 이랬어? 하고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기억은 50년, 그러니까 2000년하고 1950년 한다면 50년 전으로 돌아가 있어요. 50년 동안의 변화가 엄청나게 큰데 그것을 인지를 못하는 거지. 근데 100년 전이라고 해봐. 아프리카라고 해도 100년 전이랑 똑같이 살겠어요? 아니라니까요. 목축, 사냥, 목축은 여전히 하겠지만은 그들도 그들의 방식으로 지금 발전돼 있다고. 서양의 문명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마사이족, 자기가 알고 있던 마사이족은 100년 전 모습이야. 마사이족은 이렇게 살아야 돼. 엄청난 착각인 거야. 엄청난 착각.
그래서 저는 이 욕심을 여행자의 오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행자는 마사이족을 보며 약간의 배신감마저 느낀다고 했죠. 근데 사실 엄격하게 보자면은 배신한 것은 그 친구의 기억을 향한 자신의 욕망이었던 거지 마사이족 현재의 삶이 아닌 거예요. 내 욕망 때문에 내 기억 때문에 내가 배신감을 느꼈던 거야. 비록 책이나 다큐멘터리에서 마사이족이나 옌증의 여인들이 어떤 특정한 삶의 형태로 살고 있다, 묘사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 어떤 욕망에 의해서 똑같이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마사이족이 창을 버리고 아이폰을 쥐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옌징의 여인이 나무 물통 그거 버리고 안 쓰고 전기 퍼프를 써도 사실 문제가 없는 거야. 시절의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기억과 삶에 대한 집착인 거죠. 이게 문제인 거죠. 문제. 그래서 제가 세계 일주 할 적에 그런 말을 했지만 세계 일주 여행을 하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그들에게는 그들의 삶이 있고 그 삶에 대한 다양한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살지 아니면 전통을 포기하고 현대 문명의 어떤 편리함과 풍요를 누리게 될지 그건 그 사람들의 선택 요소야. 근데 우리들의 기억을 어떤 과거의 100년 전의 사실을 빌미 삼아서 이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니들 왜 이렇게 살아? 마사이족은 이렇지 않잖아. 이러면은 그건 여행자의 오만이 되는 거야. 오만. 너무나도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 오만의 영역이 좀 커요. 자기가 알고 있는 수준대로 사람들이 살고 있어야 돼. 근데 이건 또 그래요. 티베트 스님들은 뭐 우리 다큐멘터리를 보자면은 또 뭐 이제 막 강경하고 있고 이렇게 열심히 수행하고 있고 뭐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리고 토굴 같은 데서 진짜 동굴에서 정진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다큐멘터리나 사진 기록을 보다가 어디 다람살라 가서 봐봐. 티베트 스님들 뭐 하고 있는지 그냥 스스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물론 이제 수행한다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아이폰도 쓰고 있어. 그리고 젊은 스님들은 뭐 하겠어? 이렇게 헤드셋 쓰고서 음악도 듣고 있어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많다는 거야. 내가 아는 티베트 스님이 아닌데 티베트 스님은 어디 동굴 같은 데서만 있어가지고 거기서 하루 한 끼만 먹으면서 막 수영 길러가면서 막 정진만 하고 있는데 이건 티베트 스님 아니야. 자기 오만인 거야. 자기 착각. 그런 스님들도 있는가 하면은 이런 스님들도 많다 이거죠. 단체 생활. 근데 이제 그 사실만 진실로 받아들이는 데서 이제 여행자의 오만의 어떤 태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의 기억과 삶에 대한 집착, 내가 그렇게 봤으니까 그렇게 사는 게 아닌가? 그게 사실은 오만이고 착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착각을 상대방한테 전가하는 사람이 있어. 이건 네가 잘못한 거야. 네 모습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오만한 태도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 김병만이 있죠. 김병만 정글의 법칙인가? 거기서 뭐 정글 부족한테 가잖아요. 근데 그 어디지? 태평양에 어떤 작은 섬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거기서 부족 중에 하나인가 봐. 뭐 흰바족인가? 그러니까 다큐멘터리에서 돈 받고서 원시부족을 연기해 주었다고요. 이렇게 산다. 이렇게 생활해왔다. 근데 이게 관광 요소인 거예요. 제가 어디선가 기사를 봤는데 그 투어를 누가 갔어 거기를. 그러니까 그 김병만의 그 정글의 법칙에 나온 그 원시부족 대장 중에 뭐 거기서 주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있는데 부족민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관광 가이드였던 거야. 관광 회사의 어떤 직원이었어. 근데 직원 하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럼 원시 복장 입는 거야. 입고서 막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이렇게 막 모습도 보여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실망했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 거기 정글의 법칙에서 그 원시 부족이었는데 지금은 관광 가이드 하고 있어. 알고 보니까 투어업체 사장이었어. 근데 그게 나름의 합의였던 거죠. 합의였던 거고 이런 모습이 있었다. 라고. 물론 지금도 그렇게 산다라고
다큐멘터리에서 그렇게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의 왜곡 과정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마치 사실처럼 그런 식으로 표현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관광객 입장에서는 그것이 진짜 삶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즐겁다면 나름대로 그것도 합리적인 거래가 아닌가. 저는 그런 방식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여행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경험하고 깨닫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고수하고 있는 삶의 방식과 철학을 재고해 볼 기회를 바로 여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근데 경험해 보면 사람들의 다양한 삶을 보면 그것이 사실만이 아니네 하고서 재고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나요. 그렇게 여행은 내가 가진 삶의 재확인이 아닌 성찰의 미덕을 지녔습니다. 여행은 변화를 위해서 떠난 것이지 안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떠난 것만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말하자면은 안정만을 확인한 게 여행의 목적은 아니란 거죠. 물론 대부분 사람들은 힐링하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구경하고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면 좋은 거지. 그렇지만은 어떤 좀 힘겨운 여행이 있잖아요. 세계 일주도 있고. 그럼 다양한 삶의 모습들, 사람들의 철학 방식을 삶의 철학들을 보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여행자들은 변화와 성찰을 근본으로 하는 여행에서 안정과 확인만 갈망합니다. 내가 믿는 바대로 세상이 존재하기를 원하고 또 내가 알고 있는 바대로 사람이 살아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 마사이족에 대한 실망감을 아는 그 친구가 그랬죠. 그러나 여행이 풍요로워질 수 있는 것은 의도치 않은 오류와 변화 덕분이지 알고 있던 사실의 재확인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행이 풍요로워지는 것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질 적에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예상한 일들 하면은 물론 재밌지. 재밌고 즐겁고 편안하고 좋지. 근데 어떤 경우에 있어서 여행이 굉장히 다채로워지고 풍요로워지는 거는 내가 예상치 못한 예외 상황들, 변동 상황들, 고통들, 착오들, 실패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풍요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정된 게 아닌가. 제가 나름 안정된 삶을 살겠죠. 근데 너무 안정된 삶을 사는 것도 별로 엄청 좋지만은 그것만이 좋은 건 아니라서 이번에 제가 겨울에 12월에서 2월까지 그렇게 인도 여행을 갔다 오기로 한 거예요. 물론 인도도 지금 안전해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계 일주 다닐 적에 가장 여행의 약간 여행이 가장 힘든 데 중에 하나가 인도예요. 인도가 굉장히 힘든데요. 그런데 힘든데 은근히 재밌어. 그냥 자꾸 기억이 나. 인도가 그런 나라라니까. 그러니까 인도 여행을 갔다 온 사람들은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해요. 계속해서 다시 갈 사람과 절대로 다시 한 번도 오지 않을 사람들. 이렇게 극명하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해요. 근데 저는 계속해서 다시 갈 사람이에요. 인도가 좋아요. 그냥 힘들지만. 그래서 너무 편한 삶을 사는 게 아닌가. 이럴 적에 한번 인도 여행 가서 제가 고프로도 샀는데 법문은 안 할 거예요. 법문 안 하고 그냥 여행 브이로그 찍을 거예요. 여행 브이로그를 찍어본 스님이 없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는 없어요. 지속적으로 찍어야 되는데 그걸 한 사람은 없어가지고 그래서 3개월 정도 제가 인도 여행 브이로그를 찍을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저도 나름 이제 새로운 도전도 한번 해보고 내가 잘하는 것이니까 또 세계 일주도 해갖고 인도 여행 좋아하고 하니까 그런 것을 한번 찍어본다면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 부분 한번 읽어보자면 마사이족에게도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설사 그들이 수공예품을 팔고 생계 유지한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그들이 선택한 삶의 모습이며 자유의 모습이에요. 그 자유와 선택을 우리의 편견으로 나의 기억으로서 가로막고서 또 재단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택과 책임 이 두 가지를 말할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세상에 그 모든 일이나 상황에 정해진 정답은 없다. 단지 선택이 있다. 그러나 이 선택은 언제나 그래왔듯 자유다. 근데 이 자유가 끝이 아니에요. 자유로운 선택 뒤에는 언제나 책임이 뒤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택과 책임 이 두 가지다라고 제가 다른 글에서 이번에 책에서 냈지 선택과 책임이라고 그거를 약간 여기에 적용시켜서 했네요.
근데 이런 적용을 할 수 있죠. 만일 마사이족에 대해서 그렇게 편견을 갖기로 했어. 100년 전 사실을 그대로 난 믿고 있어. 믿고 있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럼 그 선택을 했다면, 내 기억을 그렇게 믿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배신감, 불쾌감은 스스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걸 믿기로 결정한 거니까.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야. 애초에 선택을 내가 했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로 결과를 맺어요. 배신감과 불쾌감으로. 근데 내가 잘못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여행자로서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삶의 태도이기도 해요. 삶의 태도가 뭐냐면은, 내가 삶의 원칙, 방향성을 잡는다고 쳐봐. 아, 삶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인간다운 삶이야. 성장 과정에 이런 과정을 다 겪어야 돼. 그런 원칙들을 정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약간 좀 과감하게 말하자면 원칙이란 거 그런 거 없어요. 인연만큼 사는 거야. 인연대로 사는 거고. 안 겪는 사람도 있고. 그게 왜 안 겪느냐? 저는 몰라요. 근데 이제 어느 나이대에 맞게끔 이런 경험치들을 조금 해놓는 건 훨씬 좋아요. 20대 때, 30대 때, 20대, 30대 때 저는 개인적으로 연애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연애도 해보고, 연애를 하면서 극한적인 감정에도 빠지면서 자기 어떤 마음 모습의 살림의 밑바닥까지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애를 해보는 게 굉장히 누추한 마음까지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내가 망가질 수도 있는 거고, 망가지는 경험도 필요해요. 근데 그걸 거치지 않으면은 나중에 그게 두려워지고 굉장히 솔직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 30대 때 겪어야 될 일들은 좀 겪고 30, 40대 때 겪을 일을 하고, 그렇게 한다면 사람이 차례로 성숙해 가는 거예요. 성숙해 가는 게 있는데 꼭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건 별개의 문제인데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이 살면서 가장 큰 잘못이 있어요. 어떤 삶의 원칙들을 자기가 정해. 그러면서 그 삶의 원칙들을 살아야 하는 건 남이야. 이를테면 부모의 욕심이 있을 수가 있겠지. 삶의 원칙들, 야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이건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걸 가르친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원칙을 정하고서 너는 여기대로 살아 라고 하는 강요의 형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강요의 어떤 교육 방식을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어요. 애는 안 키워보지만은 죄송하지만 제가 애는 안 키워봤지만은 애한테 선택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 1번 옵션, 2번 행동, 3번의 어떤 대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옵션들이 있는데 너는 어떻게 하겠니 하고서 선택권을 주는 거야. 근데 선택은 자유죠. 하면서 근데 자유가 끝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1번에서는 어떤 상황이 도달을 하니까 네가 이런 책임을 져야 되고, 2번에서는 또 어떤 상황에서 누군가가 피해를 볼 수도 있어. 3번에서는 네가 온전히 감당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너 자신이 너무 힘들 수가 있어. 너는 어떻게 할래? 해서 이거를 선언적으로, 부모라면 이걸 먼저 경험을 해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알고서 이런 어드바이스를 줄 수 있어요. 어드바이스를 줄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본인이 선택하게끔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요소들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너는 힘들 수도 있어. 그러나 남이 힘들 수도 있어. 이걸 조언해 주는 게 선험해본, 미리 경험해본 엄마나 아빠, 그리고 부모의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도 지혜로워야 돼. 그냥 야 너 알아서 해, 이게 아닌 거야. 필요하다면 조언도 해줘야 돼요. 굉장히 현명한 조언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부모도 현명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선택을 하지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게끔 그걸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칙도 세워, 내 삶의 방식 다 세워, 그러면서 너 이거 맞죠? 그러니까 안 좋은 결과가 벌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맞는데, 엄마가 좀 애한테 과도하게 교육을 시켰나 봐. 과외도 많이 시키고 뭐 하고 애가 좀 똘똘하다는 소리 들어가지고 초등학교 때. 그래서 좀 애가 극렬한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요. 근데 애가 나중에 반항을 했어. 막 학교 안 나가고 막 가출하고 그랬어. 그러니까 첫째 애가는 망했다. 둘째한테 이제 하는 거야. 막 스트레스를 줘.
첫째가 완전히 어긋나 버렸어요. 뭐 반에서 1, 2등 하다가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뒤에서 1, 2등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22살 땐가 그 친구가 뭐 23살 땐가 엄마가 죽었나 봐요. 죽었는데 애가 그 첫째 애가 막 희죽희죽 웃고 있더래. 엄마 죽었는데. 근데 이제 그걸 본 입장에서는 삼촌 입장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야 엄마가 죽었는데 저래서 되겠느냐 조카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아무리 엄마가 잘못했어도 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물론 아들이 잘 된 건 아니지 그렇게 잘한 거 아니에요. 엄마 죽었는데 그렇게 웃고서 애들한테 야 베스킨라빈스 사와 야 맛있는 거 야 여기서 먹자 하고서 뭐 되게 너무 즐거웠던 거야 조카 이제 말들이 표정이 그러니까 저래서 저기 제 정상이냐 하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경우죠.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을 자녀를 통해서 대리구현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녀는 자녀야. 나와 다른 인격인 거예요. 근데 내가 20살 때까지는 이 인격을 어느 정도 사회 기준, 상식, 원칙에 맞게끔 키워야 될 의무는 있어요. 그러면서 자율적인 판단권도 줘야 돼. 그러면서 책임의 의무도 부과를 해야 돼.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온전하게 구성원이 되기 위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키워낸다면 부모로서의 역할은 다 한 거예요. 근데 자신의 욕망을 내세워서 이런 식으로 충족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과거에 좀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지만은 학구열은 여전히 강하죠. 학구열은 강하지만은 애가 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좀 해야 되고 판단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좀 판단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선택권도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좀 잘못된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애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애들 키워가면서 대여섯 살 때 갑자기 말문 트이고 뭐뭐 하고 야 내 아들 내 딸 천재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호들갑 떨잖아요. 근데 이제 12살 13살쯤 가보라고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다가 그러다가 한 17, 18 가면은 아니라는 게 확 실시돼요. 천재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나한테서 천재가 나온다. 그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은데 나를 알잖아. 내 수준은 알잖아. 내 남편 봐도 별거 없다는 거 알잖아. 내 부인 봐도. 그러면은 둘 사이에서 천재가 안 나올 가능성이 훨씬 크단 말이야. 근데 호들갑을 떠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런 경우 있어요. 제가 약간 이게 초장에 좀 찬물을 끼얹는데 그 찬물을 끼얹다기보다는 우리 아들 천재 아닌가 봐요. 몇 살 뭐 5살 6살인데 3살 때 이래요. 그러면 한번 5년 한 번 더 가봅시다 하고서 5년 뒤에 또 가봐. 한 5년 한 번 더 가봅시다. 나중에 결과 나오겠지 하고서 나중에 알고 보면 천재 아니에요. 천재 아니고 그냥 독특했던 거야. 독특했던 건데 천재로 믿어 보고 싶은 본인의 욕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든 내가 기준을 세우든 남이 충족하든 충족하지 못하든 세상은 그 인연의 원리대로 그렇게 순리에 맞게 굴러가고 있어요. 근데 뭐냐면은 뭐가 불편해 이게 고통스러워 한다면 내가 기준을 세워서 그래요. 내가 기준을 세우고 남이 그걸 따라하지 않아서 그렇게 괴로운 거야. 뭐가 있어요? 그게 부부 사이가 특히나 그렇지. 부부가 요즘에 동거 생활을 좀 많이 하지만 과거엔 동거 생활을 안 했잖아요. 하다 보면은 삶의 경험, 철학, 습관들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난 거야. 두 우주가 만난 거야. 한 군데에서 살고 있어. 그러니까 엄청 싸워요. 보통은 누가 주도권을 갖느니 해가지고 남편 뜯어 고치겠다느니 하고서. 근데 이 30년간 40년간 엎인 습이 이게 쉽게 고쳐지나 안 고쳐지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맨날 싸우다가 이제 나중에 포기할 때쯤 돼서 그제서야 편안해져. 또 각방을 주죠. 각방. 요즘에 각방 생활 많이 하니까. 근데 저 누구지? 박미선 남편 이봉원이라고 있잖아요. 이봉원 개그맨. 뭐 이봉원 개그맨이 뭐 약간 박미선 때문에 먹고 산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연예계에서는. 그래서 뭐 약간 박미선이 농담식으로 이봉원 욕하고 하지만은 끝까지 이혼을 안 해. 근데 예전에 한번 영상에서 그런 걸 본 것 같아. 이봉원 방이 그렇게 좀 지저분하다네요. 근데 와이프 입장에서 이걸 치워야 되고 저걸 정리해야 되고 이게 맞는 거야. 근데 박미선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봉원 저 사람은 저 사람이 어떤 철학이 있다고 삶의 패턴이 있다고
각방이다 보니까 그걸 인정해 주는 거야. 치우든 말든. 근데 굉장히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삶의 방식을 내 식으로 바꾸려다 보니까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사실 그 사람 삶의 방식을 인정해 주면 싸울 일이 없는데 그렇게 해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박미선이란 분이 굉장히 좀 현명한 개그맨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고로 남편 이봉원은 저희 고등학교 선배예요. 고등학교 선배. 제 고등학교 선배 중에 유명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연예인으로서는 신승훈, 가수 신승훈하고 개그맨 이봉원이 있어요. 제가 대전 대신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신승훈 선배님은 되게 조용했다고 해야 돼요. 학교 다닐 때 그냥 존재감이 별로 없었대요. 조용하게 그냥 사셔가지고. 근데 이봉원 선배님은 개그맨이지만은 되게 장난기가 많아서 이게 좀 학생부에도 많이 불려다니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대요. 그래서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 수행이나 진리에 대한 탐구 방식도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행이나 어떤 진리 탐구에 있어서 이 방식을 취해야 된다. 저런 방식을 취해야 된다. 어떤 공성에 대한 공통의 용어 정의를 해야 된다. 깨달음의 어떤 단계들을 설정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있잖아. 이런 거를 딱 통일해야지. 그래서 진리, 서로 오류들, 용어들의 오류들 좀 최소화하고 싶다. 그런 주장을 한 분들이 있었어, 과거에. 착각이야, 착각. 이게 왜 착각이냐면은 진리의 경험들은 어떤 단계나 수순으로 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단계나 수순, 의미나 어떤 정의로 이렇게 딱 묶어주자 하는 분은 그것만 용인하겠다는 거지, 다른 것을 용인하려는 어떤 태도도 없다고 볼 수도 있어. 그게 굉장히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진리는 모든 경험으로 와요. 단계, 과정, 그렇게 안 거칠 수도 있어요. 거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모든 경험, 모든 방식으로서 오는 게 고통도 진리로 온다니까. 선정도 진리로 온다니까. 근데 사람마다의 어떤 경험 요소가 달라요. 반드시 이걸 거쳐야 된다. 그렇지 않을 수가 있던 거예요.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저는 이런 방식을 거쳤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다고 항상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것만이 옳다라고 한다면 착각인 거야, 착각. 그래서 어떤 공에 대한, 진리에 대한 이런 것도 정의도 해야 된다. 이걸 통일해야 된다. 통일은 무슨. 그러면은 진리가 죽는 거예요. 통일시키려고 하다 보면. 갑자기 생각나네. 그 뭐야. 그래서 이제 통불교로 가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불교 문화권에 있지만은, 이 믿음 생활권에 있지만은 진리는 여러 방식으로 오는 거예요. 참선 수행만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절을 통해서 깨닫는 사람도 있고, 연보를 통해서 깨닫는 사람도 있고, 사경을 통해서 깨닫는 사람도 있고, 경전 공부를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여러 방식으로 와서 여러 방식으로 표현될 수가 있어. 근데 여러 방식으로 표현되는 게 그게 사실은 진리가 풍부해지는 거예요. 그 살림이 풍족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만, 저런 방식으로만 진리를 이해해야 된다. 어떤 공통의 어떤 보편적인 요소는 있지. 근데 제가 얘기하지만은 보편적이어야 돼. 공통돼야 돼. 그것만 확인된다면은 그것이 자신의 경험, 어떤 철학에 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는가, 그건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근데 공통의 요소, 보편의 요소 딱 한 가지만 설정한다면은 제가 눈앞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이 눈앞에 있어요. 눈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말하고 있고, 존재하고 있고, 경험이 공유되고 있고, 이런 거예요. 이 눈앞은 정말 절대적인 공통의 요소예요. 바뀔 수가 없어. 이것은 어떤 진리의 모습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경험의 측면들, 사람의 역사들, 그리고 어떤 감정의 요소들, 생각의 차원들, 그리고 용어를 정의하는 어떤 관념의 그 단어들, 그런 것들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도, 진리도 발전하는 거야, 발전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누구냐면은,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의 어떤 2600년 전의 진리가 지금에도 그 방식이 똑같아야 된다.
그러면서 약간 초기 불교 공부 많이 하신 분들께서는 야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왜 안 따르지? 2600년 전에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초기 불교 수행 과정이라든지 윗바사나 그런 거 보세요. 나중에 보면은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몇백 년이 지나서 나중에 선택되고 부파불교에서 서로 논쟁하고 싸우고 해가지고 선택된 요소들이 나중에 초기 불교의 지금 모습으로 자리 잡힌 것이지 절대로 2600년 전의 모습과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부처님의 수행법이라고 하는 것도 몇백 년이 지나서는 다 바뀌게 되어 있어. 근데 우리만 정통이다라고 주장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회, 문화권으로 가서 거기서 그 문화권에 맞게끔 어떤 진리의 보편 요소만 있다면, 이를테면 눈앞, 공성 이런 것들은 보편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 있다면 그 문화권에 맞춰서 풍부하게 발전할 수가 있어. 그래서 대승불교가 탄생한 거죠. 그리고 대승불교의 한 맥으로서 선불교가 이렇게 아시아, 동아시아권에서 굉장히 유력한 선수행 문화 전통으로 수행 전통으로 그렇게 자리 잡힌 거죠. 그렇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한꺼번에 있는 거야. 그리고 진리는 한 모습으로만 귀착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고정된 게 아닌 거야. 시대, 문화권 따라 사람 따라 계속 발전하고 변화하는 게 무상한 게. 그러면서 인연법 따라 끊임없이 변화해가는 게 어떤 불교의 진리인 거예요. 진리 그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은 그게 진리가 사람과 역사와 인연과 문화 따라서 새롭게 발전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개념도 그것이 어떻게 퍼져나가야 되는가. 그것도 발전할 수가 있는 거야. 과거대로 그렇게만 있어야 된다. 그것만이 진실이다라고 주장한다면 저는 큰 착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죠. 어떤 중요한 자리가 있어.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좀 모자란 사람이 저 자리에 앉았어. 이걸 비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저 사람이 모자라다고 평가하는 것이지 저 사람이 저런 위치에까지 오른다면은 그만한 공덕이 있어요. 공덕이 있고 역량도 있어. 그리고 시절 인연도 있어. 내가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기준 가지고 저 사람은 자격 미달이라고 평가를 하지만은 사실은 내가 보지 못한 10가지, 20가지의 자격 조건은 이미 갖추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볼 적에는. 근데 내 한 가지, 두 가지 주장만 가지고서 저 사람은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옳지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는 정말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 거야. 다양한 기준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 줘야 돼. 그래서 통불교라고 하잖아요. 이런 삶의 방식도 있고 저런 수행 방식도 있고 저런 수준의 깨달음도 있고 저런 높은 깨달음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들이 한데 모여가지고 통불교, 큰 불교를 형성하는 것이지 어떤 한 측면만 강조해가지고 야 이것만이 진짜야 나머지는 가짜야 이게 얼마나 졸렬한 사고방식이에요. 물론 내가 기준을 갖춘다면 저건 좀 아니다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런데 좀 더 크게 보자 이거야. 크게 보자면은 이 사람도 필요하고 저런 경험도 필요하고 이런 문화적 요소도 필요하고 이런 단계도 다 필요해요. 불교가 그렇게 야 우리가 야 이 뭐 10단계까지는 야 10단계로 다 통일해야 돼. 안 돼요 절대로. 근데 1단계, 2단계, 3단계 뭐 5, 6 뭐 이런 칭의들도 다 있어가지고 그것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으니까 이런 불교라는 커다란 산을 커다란 전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다 인연법 따라 필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나만 진짜다. 내가 믿는 것만 다 사실이다. 이렇게 통일돼야 된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사고방식이야. 나는 그렇게 주장은 할 수 있어. 근데 그 주장에 앞서서 전체적인 모습을 조망할 수는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 주장은 옳아. 주장대로 할 수 있고. 근데 전체적인 관점에서 나의 주장도 그런 하나의 흐름이고 하나의 단계, 과정이란 거를 인정해줘야 돼. 그러면서 내 삶을 살아가는 거지.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이 전체를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산처럼 보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희 노장님한테 배운 가르침인데 왜 이렇게 공부 뛰어난 사람이 적습니까?
스승한 사람이 왜 이렇게 접습니까? 왜 법은 처녀 대중이 살아도 법은 한 사람한테만 전달되었습니까? 전법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야 산에는 호랭이만 있는 줄 알아? 하고서 여우도 있고 다람쥐도 있고 뱀도 있고 야 나무도 있고 돌도 있고 야 개울물도 있어 하고서 그 모두가 모여서 산을 이루는 거야. 산을 이루어야 되는데 무엇만이 옳다 이렇게만 가야 된다 하는 것은 오직 호랑이만이 중요하다. 호랑이의 사자우만이 가장 진실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지만은 야 쥐가 다람쥐가 찍찍한다고 해서 저거는 사자우보다 못하나?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것도 나름의 분명한 소리를 하니까 여우는 없어야 된다. 여우는 교활하고 의심이 많다. 의심이 많고 교활해야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잘못된 점들을 지적할 수도 있고 그걸 변화시킬 수 있는 거야. 여우도 다 필요하고 뱀도 필요하고 다람쥐도 필요해요. 다 필요한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산이란 게 이 전체성을 보자는 거야. 전체성. 이 전체성을 보고서 나름의 인연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를 긍정해 주는 거야. 근데 나 또한 그런 역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전체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런 전체의 하모니 속에서 조화로움 속에서 나의 하나의 역할을 분명하게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서 내 역할을 할 뿐이지 야 니들 다 틀렸어. 나처럼 해. 내 기준대로 따라야 돼. 오직 이것만이 옳아.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은 그런 수행자가 있다면은 정말 잘못한다는 거죠. 사람이 왜 고통스럽겠어요? 전체로 보면은 이 산처럼 보면은 원래 이렇게 분명하고 온전하고 자유로운 일들이에요. 근데 왜 괴로우냐면 나에 갇혀 있는 거야. 내 생각, 내 기준 요것밖에 못 봐. 대통 같은 소견이라고 하는데 대나무 같은 이 전체를 보지 못하고 대나무 그 조그만 요 틈으로만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요것밖에 못 보니까 요것밖에 안 보이는 거지.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나에 갇혀서 나의 생각, 나의 몸 이거에 갇혀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전체로 확 튀어서 전체로서 그렇게 산처럼 본다면은 원래부터 자유로운 일이었다. 그렇게 온전한 일이었다. 그러면서 나라는 인연법이 이렇게 툭 드러나잖아. 드러나니까 나는 내 인연에 맞게끔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사람 인연에 맞게끔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거예요. 이게 애초부터 잘못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연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단지 인연에 맞게끔 나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거야. 근데 이 여러 가지가 나의 주장도 필요하고 이런 사람들의 주장도 필요하고 저런 좀 모질한 사람도 필요하고 이게 다 같이 가는 게 산처럼 가는 것이고 이게 통불교고 이게 전체로서 보는 것이고 이게 눈앞으로서 사는 소식인 거야. 그거를 좀 분명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사이족에 대해서 실망한 친구의 이야기를 다뤘지만은 전체로 본다면은 이 전체 흐름으로서 본다면은 자기 생각, 의견 고집할 필요 없어요. 원래부터 이런 자유로운 일들이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그 인연 따라 오게 된 투어라든지 저 마사이족한테서 크림 사줘서 그냥 난 마사이족에서 이거 샀다 하고서 자랑하면 되는 거지. 왜 괴로워하겠어? 자기 의견을 고집해서지. 대통령 같은 소견으로서만 이제 보려고 할 뿐이지. 그래서 괴로운 거야. 넓게 보시라. 크게 보시라. 그래서 산처럼 가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세계일주 책의 한 내용 꼭지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더운 날이에요. 더운 날인데 앞으로 이제 8월 좀 절반 정도 좀 넘게 남았지만은 8월 무덥겠지만은 건강하게 잘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스토리텔링 이걸로 마치겠습니다.